자, 오늘 날짜가 2018년 10월 24일이고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킹덤 오브 차트에서 마지막 코너인 관계 분석이에요. 관계 분석. 자, 볼게요. 어, 관계 분석이 뭐냐? 음, 말 그대로 관계죠. 관계. 그러면 뭐와 뭐와의 관계냐? 그걸 정의해야 되잖아요. 음,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응용 방법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응용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야 그 정의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음, 정의가 안 되면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안 돼.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면서 그걸 배우잖아요. 그 집합이 뭔지, 수열이 뭔지, 그죠? 극한이 뭔지, 미분이 뭔지, 이게 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정의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 그 정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대충, 대충대충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풀려요. 낮으니까. 예.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안 풀려. 그거는 문제를 풀므로써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의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대로 시작했으면 그 뒤에 문제들을 차곡차곡 쌓아갔을 텐데 처음에 급한 마음에 정의를 대충 내리고 그렇게 문제만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혀요. 그런데 주식판에 돌아보니까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정의란 걸 내리질 않아요. 정말 책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정의를 안 내려요. 그냥 해. 자, MACD는 뭐다? 그러면 MACD 세 줄로 설명해요. 자, 세 줄 설명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밑에 뭐예요? 응용 방법을 써주죠. 자, 이 수치 밑으로 가면 매수다. 이 수치 위로 가면 매도야. 끝. 야, 너 응용해봐. 이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세 페이지를 읽고, 그다음부터 응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 몇 번 하면 맞는 것 같죠? 예. 100번 하면 이제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고, 1000번 하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돼요. 분석할 땐 잘 맞아요. 문제는 투자할 때 안 맞아서 그렇지. 문제를 안 풀어도 돼요.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근데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배운다고 했지만 애초에 정의를 잘못 내려놓고 1년, 3년 이렇게 죽어라고 시간을 들여서 응용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아무것도 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리는 정의가 옳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나름, 그러니까 제 지식 수준 하에서 어떻게든 용을 써서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정의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단지 저는 어,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관계란 뭘까요? 관계. 예, 관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죠? 관계라는 용어 안에는 예, 혼자가 아님을 뜻하는 거죠. 예, 관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걸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셋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넷 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규모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는 하나가 아닌 대상이 두 개 이상 존재할 때 성립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진 두 가지 이상의 힘이 충돌했을 때 그 충돌한 힘의 영향력을 따로따로 분석해서 합쳐보는 거예요. 그것을 관계 분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자, 관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관계 분석의 대상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 분석을 하려면 관계 분석에 해당하는 대상은 데이터겠죠. 그죠? 우리가 다루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차트 속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데이터의 종류에는 봉이 있고요. 그죠? 시고, 저, 종. 네 가지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봉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그리고 봉이 있고, 그 다음에 체결되면서 생기는 가격이 존재하죠. 그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이런 가격이 존재하니까 봉, 그 다음에 가격. 그죠? 근데 그 가격이 체결되면서 체결된 양이 있어요, 양. 체결량. 이걸 우리는 보통 체결량이라고 하지 않고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거래량. 그래서 봉, 가격, 거래량. 그러면 체결되는 순간도 존재하죠. 그죠? 그 순간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몇 주가 거래됐는지,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 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봉, 그죠? 가격, 거래량, 시간. 그러니까 이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를 보면 4개겠죠, 4개.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를 정의하는데 항상 기준은 봉인 거예요, 봉. 그래서 봉과 가격과의 관계, 그죠? 봉과 시간과의 관계, 봉과 거래량과의 관계. 다시 좀 더 넓히면 봉과 가격과 시간과의 관계, 봉과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 그죠? 봉과 시간과 거래량의 관계, 이런 식으로 엮는 거죠. 그 최대치는 봉과 가격과 시간과 거래량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 분석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단일봉일 때 그렇고요. 단일봉. 단일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진, 그죠? 특정한 시간을 가진 봉 하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봉은 일봉이니까, 일봉이라는 봉을 두고 관계 분석을 하라 그러면 봉, 가격, 시간, 거래량 이 네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봉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봉과 봉 간의 관계도 관계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은 의미에서 관계 분석이라는 거는 봉, 가격, 시간, 거래량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에서 관계 분석이란 일봉과 주봉과 월봉 그리고 분봉과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 지금 관계 분석 앞단에서 네 가지는 다 다뤘잖아요. 봉에 대해서 다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다뤘고, 시간에 대해서 다뤘고, 거래량에 대해서 다뤘어요.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 분석 안에 음, 개별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섞어서 분석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섞어서. 근데 이제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섞어서 보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치예요. 야, 사실 관계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적인 그런 네 가지 요소의 관계가 아니라 일봉과 주봉과 월봉의 관계를 풀어내는 게 사실은 관계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쭉 둘러보면 자, 거래량과 가격과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에서 서로 다른 주기의 관계. 이건 이제 고투하고 저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행이란 말도 나오고, 그쵸? 배신이란 말도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용어고요. 그럼 뭐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건 없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이런 개념적인. 그 다음에 이제 가격과 시간과의 관계는 가격은 볼린저 밴드고 시간은 투자 심리도잖아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하고 투자 심리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샘플을 좀 이따가 아예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과 시간과의 관계. 거래량과 시간과의 관계는 투자 심리도 안에서 그 거래량 투자 심리도와 고가 투자 심리도 그 다음에 저가 투자 심리도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관계 분석 얘기하다 거의 다 갈 것 같기도 하네요. 시간이 30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음, 수급 더 있고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진 관계의 사례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게 그거예요. 일봉, 주봉, 월봉의 관계. 예.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이 영역이 어, 요 이야기를 아마 먼저 해볼게요. 실제로 제가 차트를 키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잘 보세요. 지금부터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음, 아이고 왜 안 잡히지? 어? 넘어와서 됐네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코스피 차트잖아요. 그러면 이 코스피 차트를 딱 보시면 창이 3개가 있어요. 그죠? 일봉, 주봉, 월봉. 왜 이렇게 났을까요? 이렇게 놓은 이유가 관계를 보려는 거예요. 관계. 관계를 보기 위함인 거죠. 예. 이게 관계 분석의 핵심인 거예요. 이 화면이. 그래서 항상 화면을 틀 때는 이렇게 3개가 꼭 떠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중심이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냐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그쵸? 엄청 어렵다고요. 그게 이게 왜냐면 저 일봉과 주봉과 월봉 중에 뭐가 진짜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야바이꾼이 그 컵 3개에다가 동전을 하나 넣고 막 돌려요. 돌린 다음에 딱 서요. 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동전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 분석은. 그러면 찍으면 다 틀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야바이들 막 이렇게 돌리면 눈으로는 이거 같은데 실제로 찍으면 그게 아니에요. 마치 속임수를 어딘가에다 넣어놨어. 어딘가에 넣어놨는데 그 속임수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마치 이거 같이 엉뚱한 힌트를 딱 주는데 그걸 잡고 나면 여전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분석의 요체는 그걸 이해해내는 거예요. 그걸 맞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해내는 거예요. 이해해. 왜냐하면 맞출 수 없잖아요. 저봉이 진짜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하나하나 분리해서 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앞에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봉 풀어야 되고, 가격 풀어야 되고, 시간 풀어야 되고, 그죠? 거래량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되잖아요.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먼저 다 배운 거죠. 봉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가격 배우고, 그 다음에 시간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 배워서. 이제 다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부터 관계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봉을 분석할 때, 상승하는 봉과 하락하는 봉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승하는 봉은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양봉. 그죠? 그 다음에 하락하는 봉은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음봉. 이 단순한 봉의 규칙이 실제로 관계 분석을 할 때는 최고예요. 관계 분석을 할 때는 어, 정말로 충격적인 결론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한번 샘플을 볼게요. 제가 제일 먼저 캡처 뜰까요? 캡처 떠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캡처를 떠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관계 분석은 사실 절대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듣고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제 책이든 제 동영상이든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전달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처음엔 개소리처럼 들린다. 예요. 예. 이게 사람 소리처럼 들리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게 멍멍멍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시작은 멍멍멍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들리면 그분은 천재신 거죠. 그렇게 들릴 수가 없어요. 자, 1번 봉, 2번 봉, 3번 봉, 4번 봉. 자, 봉만 보자고요. 응? 우리가 주봉을 보자는 거죠, 주봉. 예. 자, 첫 번째. 1번 봉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지금 1번 봉이 현재 진행형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1번처럼 끝났어.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저걸 보고 드는 생각. 오, 빙고. 그쵸? 떡락. 근데 그 떡락이 현재 봉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현재 봉? 현재 봉을 들고 떡락이라고 하신 거예요? 조금 더 건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상황을 말고요. 어, 피터님은 참 솔직하시네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참 저 물음표는 뭘까요? 전 참 센스가 있는 거예요. 뭔지 다 알지만 센스가 있네. 잘 보세요. 저걸 보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다음 주에 저점 깨지겠다. 저 1번 봉의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아, 다음 주에 저점 깨지겠다. 그죠? 저렇게 그리면 저점 깨지기 쉬워요. 이해되세요? 저렇게 1번 봉을 그려놓으면 지지가 없어요. 물론 저항도 높아. 예. 그러니까 저 장대 음봉 뒤에는 저항이 못 따라오잖아요. 못 따라오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공간도 크지만 저점을 지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A봉을 딱 봤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다음 봉이 1번 봉, 그러니까 1번 봉을 보고 딱 드는 순간의 느낌은 다음 봉이 만들어져도 1번 봉의 고가 넘기 쉽지 않겠다. 그죠? 하지만 저가는 깨기 쉽겠다. 그 두 가지만 딱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봉이냐 양봉이냐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전봉의 고점 넘기 힘들고 전봉의 저점을 깨기가 쉬워. 그러면 전봉의 저점을 깨고 전봉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봉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전봉보다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는 봉은 상승하는 봉인가요? 하락하는 봉인가요? 어떠세요? 아니, 떡락 말고 하락하는 봉이겠죠. 그죠? 하락하는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2번에선 매수 안 해. 나는 2번에선 매수할 생각 없어요. 맞죠? 나는 2번에서 매수할 생각 없어요. 왜? 2번은 하락하기 좋은 봉이야. 하락하기 좋은 봉이라고요. 하락하기 좋은 봉에서 왜 매수를 해요? 안 하지. 근데 2번이 됐더니 또 떡락이 왔어요. 차님이 좋아하시는 슈퍼 떡락이 온 거죠. 음, 슈퍼 떡락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이 2번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번의 마지막 날.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다음 봉은 2번 봉 고점 못 넘었다. 그죠? 다음 봉은 2번 봉의 고점은 못 넘어요. 하지만 저점은 애매해. 왜냐하면 수급선을 넘어섰거든요. 네. 수급선 밑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저점은 모르겠고 고점은 못 넘을 것 같아. 고점은. 그러면 뭘 해요? 3번 봉은 멈추나 안 멈추나 그것만 보면 되겠죠? 매수는 못 해요. 왜냐하면 전봉의 고점을 넘을 봉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낙폭이 심해서 기술적 반등을 하는 봉이지 상승으로 방향을 틀은 봉이 아니에요. 근데 3번에서 어쨌든 멈췄어요. 그래서 십자로 딱 멈췄거든요.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급락이 오면 저항선은 따라오지 못한다. 예. 그래서 급락이 온 뒤에 십자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부터 저항이 달라붙는다고. 예. 한 번 횡보하면 그 다음부터 저항이 세 개가 사사삭 내려와요. 지금 4번처럼. 3번에서 저게 횡보를 딱 해줬잖아요. 그럼 저 횡보한 게 상승하기 좋은 형태가 아니라 저렇게 딱 그려놓으면 저항이 세 개가 딱 붙어요. T차트는 저항이 딱딱딱딱 만들어져서 다 따라와요. 현재 주가까지. 네. 그러니까 3번 봉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만든 봉이 아니라 떨어질 곳이 없어서 그냥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선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더 멀어지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멀어지면 올라가야 되니까 멀어지지 않게 두는 거예요. 내려갈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3번을 보면 사실은 매수와 매도가 교차할 수 있어요. 매수와 매도가 교차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분석해 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볼린저 밴드의 지지가 전봉 저가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네, 그런 경우에는 저가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 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의 결론은 뭐였냐면 주식 사지 말아였어요. 그죠? 이번 주에는 주식을 사지 말고 관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월요일 날 시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더 심각하다고. 왜냐하면 야간 선물이 끝났을 때 0.3% 하락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다우지수 결과를 보고 우리 야간 선물이 끝날 때는 0.3%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 월요일 날 코스피가 시작할 땐 0.6%가 하락해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개파락이 조금 더 심하게 왔고 그 덕에 볼린저 밴드 지지는 더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위로 갔잖아요. 그죠? 0.6% 하락에서 0.3% 상승으로 끝났을걸요? 끝났을 때 7포인트인가 그 코스피가 그 정도 상승해서 2161인가 예, 거기서 끝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일봉은 마치 상승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일봉은 마치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 월요일 날 상승은 뭐였냐면 주봉의 저항을 들었던 거예요. 주봉의 저항을 이렇게 들었다가 예, 수급선까지 간 다음에 너무 무거우니까 화요일 날 쏟아진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화요일 날 갭상승이 나오면 탈락을 했거든요.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화요일 날 갭상승이 나오면 올라탄다. 왜냐면 그게 3번 주봉에서 3번 고가에 가까워질 수 있는 예,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 제 욕심인 거죠. 예, 제 욕심이었어요. 시초가부터 빼더니 종가까지 계속 빼요. 예,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이소부화의 심포도처럼 에이, 저건 뭐 이미 심포도인데 그러고 말았어요. 지수가 떨어지면 주식은 다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 예, 왜냐하면 지수는 주식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의 전략이 정해지면 주식은 도구죠. 지수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한 어, 종목은 도구이기 때문에 예, 지수를 결정하면 종목은 알아서 시스템이 결정해줘요. 예, 그냥 바스켓에다가 돈 딱 때려놓고 매도 쳐 그러면은 그 바스켓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다 때려 부숴요. 기계가. 그 거기다가 만약에 5천억 넣어놓고 야 때려 그러면 기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거예요. 5천억 다 쓸 때까지. 그걸 누가 받아내요? 받아내겠어요? 못 받아내요. 예. 몇 천억을 갖다 넣어놓고 그게 컴퓨터가 계속 감정 없이 그냥 계속 매수호가 창에 있는 거 다 팔아버리는데 우리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섬찟섬찟해도 기계가 감정이 없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돈 더 넣어. 그죠? 자금이 부족한 거니까 돈을 더 넣는 거예요. 매도할 물량을 더 넣어버리는 거죠. 야, 5천 주로 안 돼? 2만 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주봉을 보고 있으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쵸? 저 주봉을 보고 있는 순간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저거 하나만 보고 있어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봉의 중심은 주봉이잖아요. 지금 봉의 중심은 주봉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봉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왜? 일봉은 최고가 모드거든. 네. 일봉으로 보면 저거는 급등해야 될 차트예요. 일봉으로 보면 급등해야 될 차트인데 주봉이 올라갈 틈을 다 막아버렸어요. 응? 주봉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다 막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일봉은 저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일봉은 저게 올라가는 건데 주봉은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딱 벽을 쌓은 거예요, 위에. 넌 여기 이상 못 가.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 주봉이랑 일봉이랑 가야 될 길이 다르잖아요. 그쵸? 둘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일봉이 가고 싶어 하는 길과 주봉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이 달라. 그쵸?
지금 문제는 이게 관계란 말이에요. 주봉은 내려가겠다야. 볼 것도 없어요. 주봉은 내려가겠다는데, 자, 보세요. 지난주 저점 깨졌죠? 지난주 저점 깨졌잖아요. 언제 깼어요? 어제 깼죠? A에서 깼단 말이에요. 오늘 깬 게 아니야. 어제 깼어요. 그거 깨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여기 있어야 될 저가의 투자 심의도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저가의 투자 심의도가 내려갔어요. 요 연구관에서. 그러면 2주 동안 올라요? 안 오르죠. 안 오르잖아요. 주봉은 2주 동안 저가 투자 심리도 못 올라가요. 그러면 주봉은 방향이 어디예요? 아래. 주봉은 시간이 아래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근데 주봉의 2주면 일봉이 몇 개예요? 주봉의 2주가 일봉으로 몇 개냐고요. 이건 가상화폐가 아니니까. 그렇죠. 10개. 그렇죠. 그러니까 주봉이 2주간 하락하려면 일봉은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10개. 네. 그러니까 일봉의 휩소가 당연히 나겠죠. 주봉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일봉은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오류가 나는 걸 찾아내야 돼. 어디에 징후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거래량. 그죠?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지금. 음. 뭘로 눌러요? 돈으로 눌러. 네. 계속 팔아. 네. 투자 심리도 올라가요. 팔아. 그죠? 상승 주기인데 계속 팔아요. 못 오르게.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는데 투자 심리도 올라가는 것만큼 거래량 투자 심리도도 올라가요. 그래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하늘을 나는 종목은 안 좋은 종목이에요. 안 좋은 종목. 예, 저렇게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만큼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예, 올려 판다는 뜻이에요. 올려 판다. 저렇게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고가나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잡혀야 돼요. 왜? 투매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투매는 바닥에서 일어나요. 바닥. 그쵸? 저점이 됐을 때 개인들이 물량을 막 팔면 그걸 외인이나 기관이 받아요. 그쵸? 외인이나 기관이 받는다고요. 끌어올리면서 그걸 다 먹어. 그러면 개인의 투매 물량은 그때 다 끝나야 돼요. 개인의 투매 물량은 바닥에서 다 던진 걸로 끝나야 된다고.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계속 투매가 나와요. 그건 개인 투매가 아니에요. 높은 지점에서 파는 건 개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누가 던지는 거예요? 저거는 메이저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메이저의 짓이지 개인의 짓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저가 투자 심리도와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투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그 누르는 게 일봉에서는 투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요. 그쵸?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간다. 이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배신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가를 보고 있었는데 저가는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의 힘이 아닌
서로 다른 힘이 공존하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운 것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그 세세한 내용들이 다 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봐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 A봉에 갔을 때는 지지가 없어졌어요. A봉에 갔을 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지를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 오르지 못하게. A는 지지를 전부 죽여버린 봉이에요. 이해되세요? A는 현존하는 지지를 다 없애버렸다고. 일봉에 있는 지지 못 오르게. 가격이 어디를 맞고 튕겨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싹 다 걷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없고 투매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저가 투자 심리도는 아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승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요, 차님? 그럼요, 이거 다 보이죠. 보이니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럼 지난주에 한 얘기는 뭘로 들으셨어요?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식. 다음 주에는 주식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도 반등은 한번 줄 거라고. 예. 2156까지는 간다고 그 얘기는 했잖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차님의 질문. 위에, 위에 투심을 봐야 돼요. 위에. 아래 건 거래량만 보는 거예요, 거래량. 아래 건 저도 해석이 안 돼요. T차트의 투자 심리도는 저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만 보는 거예요. 저걸 해석하려면 봉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저 거래량,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T차트를 이해하려면 봉 차트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 거예요. 저 T차트를 분석하기 위한 봉 차트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어, 알아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제 지식 수준이 거기까지 못 갔어요. 왜냐면 저 살아 움직이는 봉 차트를 만들려면 데이터베이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붙이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뭐 공식 몇 개만 싹 집어넣으면 봉 만들어지니까 봉을 만들어 놓고 보면 저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 해석 안 돼요. 저도. 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보면 주봉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봉 차트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일봉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일봉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쫙 훑어보면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봉을 찾는 게 사실은 관계 분석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음, 노하우죠.
노하우. 그러니까 이게 관계 분석이라는 것까지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관계 분석을 정의하는 것까지는 이론의 영역이에요. 이론의 영역인데 어, 그걸 벗어나서 그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봉을 찾는 거는 노하우의 영역이에요. 노하우. 그러니까 노하우는 사실 전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은 글자화, 문자화, 숫자화 시켜서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공식으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데 노하우는 경험치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경험치를 쌓으셔야 돼요. 마치 RPG 게임 하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뭐죠? 삽질해야 돼요. 계속 뭐 사냥하고 막 그러면 레벨 조금씩 주잖아요. 그래서 뭐 10레벨이 되면 뭐 할 수 있고 20레벨이 되면 뭐 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노하우의 영역은 약간 RPG 게임이랑 비슷해서 약간의 경험을 필요로 해요. 음. 그래서 경험을 계속 쌓으셔야 돼. 그럼 경험을 쌓다 보면 욕이 나와요. 음. 이 경험을 쌓는 게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안 맞잖아요. 예. 안 맞아. 안 맞는데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좁혀져요. 좁혀지게 된다고요. 그 좁혀지는 순간이 오면 괴로워. 그러니까 이론과 이론이 따로따로 놀 때는 예? 이론과 이론이 따로따로 놀 때는 머리가 안 아파요. 근데 이론과 이론이 겹쳐지면서 서로 이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이 오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가 아픈 순간이 온다는 거는 지식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에이씨, 때려치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는 일정량의 지식이 쌓인 거예요. 일정량의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그 지식끼리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식끼리 충돌한다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연락을 준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못 해먹겠다 그래요. 웃기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은 못 해먹겠다예요. 왜? 머리가 아파. 어, 작년, 작년이죠? 예. 작년에 저희가 탐험대를 시작한 게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있어요.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 이거 설명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면 그분이 어느 단계에서 그 고민을 하는지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그잖아요. 저는 12년치의 노하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똑같이 거쳐온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은 몇 년치 수준에서 꼬인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가는 거예요. 예. 쌓이고 쌓여가는 거죠. 쌓여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들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많이 안 보여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 부스러기 주워 먹듯이 예, 그걸 모아가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계속 모아가지고 나중에 부스러기가 한참 쌓이면 그걸 뭉치면 돼요. 보통
시작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최소 1년. 이건 1년 안에는 절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하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지식만 갖고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책을 읽는데 일주일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한 달 되면 3번 읽을 수 있어요. 3번 정도 읽을 수 있으면 텍스트는 다 읽어낼 수 있어요. 텍스트는 다 읽어낼 수 있다고요. 저게 기역으로 써 있었는지 니역으로 써 있었는지는 다 읽어낼 수 있어. 근데 뭘 못 읽어내요? 행간. 행간을 못 읽어내요. 행간.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글자 속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읽어내려면 그 읽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읽었을 때는 노하우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이거 뭔 소리야? 하고 읽어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다시 읽어요. 읽으면 일부는 눈에 들어와. 쉬운 내용. 쉬운 내용들은 눈에 들어오는데 어려운 내용들은 2번 읽어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쉬운 것만 이해해요. 쉬운 것만.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제가 지금 와이프랑 결혼하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건 와이프에 대한 호기심이죠. 그죠?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잃으면 안 돼. 공부를 하면서 호기심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죠? 호기심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는 게 조금씩 조금씩 생겨야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먹으려고 들어.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책을 다 읽으면 한 번에 왕창 다 나는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게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소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예. 차님이야 그냥 배구 주무시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것만 취하세요. 응? 내가 아는 것만 먼저 취해. 그 오죽하면 책을 섹터로 나눴겠어요. 그죠? 섹터로 나눠버렸잖아요. 봉, 가격, 시간, 거래량. 왜 이렇게 쪼갰겠어요? 한 번에 그걸 다 습득이 안 되는데 그거를 다 합쳐놓으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쪼갰어요. 그럼 봉 먼저 하세요, 봉. 자, 봉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일봉이 N개 모여서 주봉 하나를 만들 때 주봉을 양봉을 만드는지 음봉을 만드는지 보시면 되죠. 응? 자, 주식에서 주봉 하나를 만들 때 일봉 5개가 필요해요. 그죠? 그 일봉 5개 가지고 양봉 만드는지 음봉 만드는지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봉 5개 가지고 양봉 만드는지 음봉 만드는지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봉 20개 가지고 월봉 양봉 만드는지 음봉 만드는지 보세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게 가장 밑바닥의 지식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코스피 지수를 보자고요. 오늘 24일이죠.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오늘 24일이에요. 오늘 거래 끝났어. 며칠 남았어요, 이번 달? 계산해 보세요. 며칠?
5일. 그죠? 5거래일 남았죠? 5거래일. 목, 금, 토일 쉬고 가상화폐가 5거래일이죠. 31일까지 있잖아. 25, 26, 27, 28 빼고 29, 30,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거래일이라고요. 맞나요? 이건 가상화폐가 아니니까 주말은 빼야 돼요. 5거래일 안에 휴일 있어요? 5거래일 안에 휴일 없죠? 예, 5거래일이잖아요. 그러면 자, 자, 5거래일 안에 저 코스피 월봉 양봉 나요? 제 질문. 5거래일 안에 저 10% 넘게 빠진 저 코스피 양봉 나요? 그죠? 예. 그럼 매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매수할 필요 없잖아요. 음봉에 배팅하지 말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왜 음봉에 배팅해요? 음봉 뒤에는 저항이 내려오는데 뭐 하나 사냐고요? 왜 내가 저항이랑 싸워요? 네. 그러니까 저 봉은 아직 상승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놓고 가라고 하면 되죠. 놓고 갈 것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놓고 가라고 두세요. 싸다의 개념은 뭐예요? 싸다의 개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정의라고. 정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 싸다는 뭐예요? 싸다. 예? 싸다는 뭘까요? 그럼 비싸다는 뭐예요? 비싸다와 싸다의 차이는 뭘까요? 그쵸? 이거 봐요. 각각, 각자 정의가 다 달라요. 자, 보세요. 다음 달에 상패될 거예요. 예? 다음 달에 상패될 거라고요. 지금 7,000원이야. 1년 전에 10만 원 했어요. 싸요? 싸요? 싼가요? 자, 1년 전에 10만 원 했던 주식이 지금 7,000원인데 다음 달에 상패돼요. 싼가요? 어떻게 생각하냐의 차이죠. 1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7,000원은 싼 거예요. 근데 상패될 걸 생각하면 지금 비싸요. 무슨 얘기냐면 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우리가 싸다, 비싸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용어의 의미가 너무 상대적이라고요. 자의적이고 상대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싸다의 기준이 달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기일날 보셨죠? 만기일날 8,500원이었어요. 제가 주워 담은 건 8,500원짜리 휴지를 담았죠. 예? 8,500원짜리 휴지를 담았는데 그 다음날 그게 22만 원이 됐잖아요. 그것도 팔았을 때 22만 원이었고 종가는 40만 원 넘었어요. 한 45만 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8,500원도 사람들은 비싸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건 내일이 되면 제로가 될 거니까. 그건 하루가 지나면 제로가 될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8,500원도 비싸게 생각한 거죠. 아무도 안 사. 그리고 오히려 뭘 샀어요? 콜을 샀어, 콜.
코를 샀다고요. 사람들이 코를 샀다고. 왜? 그게 싸 보이니까. 그게 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시초가에 콜은 마이너스 99%에서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이미 마이너스 99%에서 시작했다고요. 그 싸 보였던 콜이 딱 12시간인가? 하여튼 그게 지나고 나서 12시간이 더 되겠네요. 한 16시간, 18시간. 18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격이 마이너스 99%였다고요. 그래서 옵션에서 의미하는 싸다는 의미는 명확해요. 시간이 존재해. 시간. 자,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요? 가격만 본다고요. 가격만. 그러니까 가격이 생각하기에 저렴하면 싸다라고 정의해요. 근데 싸다라는 의미 안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주식 용어 중에 가격이란 말이 있지만 시세라는 말이 있어요. 시세. 시세요. 시세. 그 시세라는 거는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가격에 시간을 붙인 게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다, 싸지 않다를 정의하려면 거기다가 시간을 포함시켜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싸다라고 정의할 때는 언제까지 싼 건지를 정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야, 싸! 이게 아니라 한 달간 싸. 일주일간 싸. 하루 동안 싸. 이렇게 정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안 되면 안 돼요. 따라서 가격은 시간이랑 붙이세요. 가격을 시간이랑 붙이시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 가격은 시간에 종속된다라고 써놨어요. 가격은 시간에 종속된다. 이걸 머릿속에 꼭 새겨두세요.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는 거지 시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옵션. 음. 왜냐면 옵션은 딱 한 달 안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다 비싸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한 달이 되면 답을 내주고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는 코인과 주식을 거래하시잖아요. 시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상폐되기 전까지는 네버 엔딩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안 가져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정의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싸다고 샀는데 더 빠져. 싸다고 샀는데 더 빠진다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싸다고 샀는데 더 빠지면 더 사야 돼요. 맞죠? 본인이 싸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더 빠지면 더 사야 된다고. 예. 그리고 더 빠지면요. 더 사야죠. 자, 사님은 주유소 기름을 빼다가 사야 돼요. 나중에 메꾸면 되잖아요. 그죠? 메꾸면 돼.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아니야. 팔아요. 싸게 사서 더 싸게 팔아요. 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 시간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자, 피터 잭슨님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3전을 빼니까 잡준을 올리는 것일까요? 잡준을 올리니 3전을 빼는 것일까요? 어, 하이닉스랑 3전을 갖고 노는 애들이 웨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주력주는 IT인 거예요. 나머지 주식은 기관이 우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수를 빼야 돼.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을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 들고 있는 거 패면 되는데.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던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막 던지는데 기관이 그걸 받아요? 받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주식을 가지고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매수하면 기관과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고, 예, 외국인이 매수 치면 외국인이 관리하는 종목들이 내리잖아요. 음. 오늘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나지 않으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냥 막 조패잖아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음? 셀트리온까지. 그 시총 5위까지는 완전 개박살 내고 나머지 애들은 기관이 방어하고 코미디죠, 코미디. 판돈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근데 보이잖아요. 이 이야기들은 다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과거의 이야기면, 그죠? 우리가 지금 과거에 지난 거를 이야기하는 거면, 에이, 그럴 수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일요일 날 다 했어요. 일요일 날 다 했잖아요. 그쵸? 이 이야기는 이미 일요일 날 다 한 내용이야.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차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한 시나리오 중에 한쪽이 맞은 거예요. 한쪽이 맞은 거라고요. 결과는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맞히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맞히려고 들면 틀려요. 맞히려고 하면 틀린다고. 그런데 틀리지 않으려고만 하면 돼요. 자, 9월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쵸?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사봤어요. 음, 그때 뭐 많이 사신 분은 아마 5천만 원어치 사셨던 것 같고, 적게 사신 분들은 몇백만 원어치 사셨겠죠? 근데 그땐 돈을 안 잃었어요. 그죠? 그땐 돈을 안 잃었어. 그 9월 달에 거래할 때는 사람들이 한 푼도 돈을 안 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어 하지도 않았어요. 산 날이 저가였어. 9월 13일 날 샀잖아요. 9월 13일 날 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4%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못 느껴. 왜? 움직이는 게 다 수익인 거예요. 그 뒤로 움직이는 동안 손실이 한 번도 안 난 거지. 팔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팔고 나서 딱 이틀 동안 버티다가 그 뒤로 지금이 얼마냐면 삼성전자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42,000원대인가? 얼마죠? 종목 삼성전자 지금 42,550원이에요. 우리는 44,000원보다 더 높게 샀는데 예, 지금은 42,550원이에요. 근데 안 사. 그쵸? 이렇게 내려가는데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44,150원에도 샀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안 사요. 이게 시간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시간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오를 시간과 오르지 않을 시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올해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지금이 10월인데 1월 달에 한국 타이어 샀죠? 그죠? 1월 달에 한국 타이어 샀다가 재미 못 봤어요. 음, 저항이 너무 세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물론 들문세님은 저 인간이 팔 때 안 팔면 돈 벌어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가 급등해서 급등하실 때 파셨는데 어쨌든 한국 타이어를 딱 팔고 나서는 주식 안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인버스 했잖아요. 그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저 혼자 인버스 거래했어요.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그리고 정작 6월 달에는 다 같이 인버스 거래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거래 안 했고, 그냥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안 건 사실 7,000원까지는 보였었거든요. 근데 욕심 부리고 싶진 않았던 거죠. 7,000원까지는 보였었는데, 6,600, 6,625원에 팔았죠. 그러니까 400원 정도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냥 한 700원 정도에서 판 거죠. 그리고 또 몇 달 쉬고, 삼성전자 거래를 하고 또 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계속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시간을 보고 있다고요. 음,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시간 속에는 시나리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 시나리오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했을 때 시나리오, 횡보했을 때 시나리오, 하락했을 때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돼요. 그려져서 일단 하락하기 힘든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그려지면 일단 내버려 두는 거예요.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안 그려지니까. 이게 오를지 내릴지 보통 감이 안 잡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안에는 대부분 관계 분석이 들어있다고요.
관계 분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 주봉이 이렇게 그려지면 월봉은 어떻게 되는 거고 2단계에서 주봉이 이렇게 그려지면 월봉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계속 비교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맞춰가는 건지 시나리오를 중간에 트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시장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괴리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관계 분석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관계 분석은 진짜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샘플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자료 만들어서 그 아침 시황도 그렇고 계속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실시간으로 만드는 자료잖아요. 그죠? 제가 만들어 드리는 자료들은 대부분 과거를 분석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그 데이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하는 거, 수요일 건 빼고 일요일 날 하는 거, 그 자료들 중에 과거 분석하는 게 있어요? 거의 다 미래를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미래를 분석했던 자료들을 제가 계속 쌓아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 그 안에서 노하우를 찾으시라고. 본인들이 직접 노하우를 쌓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판단을 했고, 그죠? 어떤 계획을 짰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배워가시라고. 그래야 노하우가 쌓일 거 아니에요. 아직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직접적으로 쌓을 수 없다면 간접적으로 쌓을 수 있는 기록들을 계속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지금 아침 시황을 만든 거예요. 예. 못 들어도 돼요. 파일로 들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거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맞히면, 괜찮은데 틀리면, 에이, 쓰레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하는 거지. 그리고 그 생각하는 방법들이 머리에 공유되면 포기해야 될 것과 잡아야 될 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한 번 거래하면 미니멈 3%는 나와요. 그죠? 우리가 거래를 하면 미니멈 3%가 나오고 많이 나오면 2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한 7, 8%, 7, 8% 선에서 나오고. 그러면 한 달 거래에서 7, 8%면 괜찮은 거예요. 한 달 거래로 7, 8%가 나왔는데 그게 1년에 한 5번만 나온다고 해도 30% 넘어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은행에 돈 넣을 필요 없잖아요. 한 번만 거래하면 1년치 이자 다 나오는데 왜 은행에 돈을 넣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 이자보다 많이 벌고 돈 필요할 때 벌면 되는데 엄청 버시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들어가는 거죠. 무리수가 들어가는 순간 컨트롤이 안 돼요. 시장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냉정함도 사라지고, 예.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왜냐면 애초부터 아무 생각 없이 샀기 때문에. 계획 없이 샀으니까 계획에서 틀어지면 대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글들을 보는데 글들이 다 똑같아요. 이 하락장을 욕하고 있어요. 이 하락장을 욕하고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싸지고 있어. 지금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다고요. 근데 싸지고 있는데 사람들 욕하고 있어. 싸지면 놀라요. 그쵸? 코스톨라니의 개의 가치는, 그죠? 가치. 가치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가치보다 주가가 빠지면 오를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가치보다 빠지길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가치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근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욕하기 바쁜 거예요. 왜? 거품일 때 샀거든요. 거품일 때 샀다고요. 거품이 잔뜩 꼈을 때 샀기 때문에 정작 사야 될 가격대로 내려오면 사는 게 아니라 욕한다고요. 막 욕을 해요. 힘드니까. 그리고 거기보다 더 떨어지면요. 이제 욕도 안 통해. 예. 근데 파는 거예요. 왜? 욕하기 싫으니까. 나 살려달라고 계속 욕을 했는데 욕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팔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요? 가장 많이 떨어진 걸 타지 않아요. 가장 좋은 구조를 타지. 섬전에 정찰병을 왜 보내요? 아직 살이 붙어 있어요. 음,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예상하지 말고 확인한다. 예? 분석을 해보면서 제일 후회되는 거 뭐예요? 이게 바닥이야 라고 생각한 것. 분석을 하다 보면 잘난 척 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닥이 아닌데 저걸 바닥이라고 제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망해요. 그럼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분석만 해. 나는 분석만 한다고요. 그리고 확인만 해요. 내가 예상하고 미리 결정하지 않고요. 분석하고 확인해요. 어? 내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바닥인가? 확인하는 거죠. 예. 근데 확인하기 어려워요. 확인했더니 너무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 저번에 제가 종목 필터링 하는 거 보여드렸죠, 동영상으로. 이거요? 이거요? 너무 많이 올라서 패스. 이거요? 음봉 패스. 그죠? 보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야, 이거 양봉 패스. 이거 음봉 패스.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건 지지가 없어요. 왜 다 버려요? 대응할 수 없으니까. 예. 대응할 수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찾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느냐죠. 내가 저런 구조에선 대응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면 한번 배팅해 보는 거고, 대응할 수 없는 건 기꺼이 드랍이에요. 그거 누군가 먹겠죠. 제가 아니어도. 9월 달에는 진짜 용케 잘 주워 먹었어요. 물론 레버리지는 못 잡았지만 음, 삼성전자로 그래도 그냥 쏘쏘하게. 근데 반대로 10월 달에는 정말 잘 피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잘 피했어. 이게 사상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뻔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노린 종목의 이름은 뭐예요? 삼성생명이에요. 자, 음, 신기하게도 삼성생명은 원하는 가격에 와 있어요. 놀랍죠? 네? 전 저 종목 하나만 봤어요. 음, 정말 저 종목이 마음에 든다고. 예, 계속 관찰 중이에요.
저 종목은 길게 봐야 돼요. 짧게 볼 종목이 아니에요. 삼성생명은 1년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 종목을 샀으면 손실을 봤을까요? 저 종목의 우리 예상 매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92,200원이에요. 이 종목을 사려고 했던 가격이 92,200원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 93,200원이에요. 샀어도 손실은 안 났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을 봤어요. 200개를 훑었거든요. 그 200개를 훑어서 찾은 종목이 저거 하나예요. 삼성생명. 왜 저걸 선택했을까요? 나머지는 제어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 종목도 막판에 포기했잖아요. 코스피가 너무 무서웠어. 하락 속도가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너무 빨랐어요. 그렇게 내려올 수 없는 구조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야구 하잖아요, 야구. LA 다저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랑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할 때 타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야구에서 타자들에게 갖춰야 될 조건 중에서 제1이 뭔지 아세요? 제1.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배트 스피드? 파워? 예? 몸무게? 근육? 뭘까요? 타자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파워일까요? 파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니면 배트 스피드? 응? 타이밍? 예, 맞아요. 선관이에요. 문충식 정확하게 아시네요. 선관입니다, 선관. 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저건 볼이다, 저건 스트라이크다를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거는 커브다, 저거는 직구다, 그죠? 저건 슬라이더다, 저건 너클볼이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뭘 쳐야 되는지 알아요. 예. 볼은 안 치는 거예요. 볼은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봉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로 치면 음봉이 뜨면 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양봉이 딱 뜨면 치는 거예요. 근데 양봉 중에 어떤 거는 직구고, 어떤 거는 커브고, 어떤 거는 슬라이더고, 어떤 거는 너클볼이고, 어떤 거는 하이패스트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뭘 잘 쳐? 나는 커브를 잘 쳐. 나는 슬라이더를 잘 쳐. 아니, 나는 직구를 잘 쳐. 골라 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목에서도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그거라고요. 근데 뭐 하려 그래요? 그냥 공만 치려고 하죠? 배트 스피드만 열심히 높여요. 그 소용없다니까요? 포볼로 나가면 돼요, 포볼. 안타 치고 나가나, 공을 맞아 나가나, 포볼로 나가나 똑같아요. 2루타 칠 거 아니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선구안이라고요. 예.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눈,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는 눈, 예. 그걸 기르셔야 돼요. 맨 처음에.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하찮아 보여. 하찮게 보인다고요. 그런 행위가.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게 더 좋아. 아니야, 나는 타이어에다가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방망이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을 잘 봐야 돼. 공이 오는, 그러니까 투수가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저건 직구다. 그죠? 자, 발을 어떻게 디뎌. 그 다음에 모자를 어떻게 만져. 그 다음에 글러브에서 손을 어떻게 빼. 예, 이런 습관들, 그런 징후들을 보고, 아, 쟤는 지금 직구를 던지겠구나. 그죠? 그리고 공을 던질 때 팔의 각도, 손목의 스냅, 이런 걸 딱 보는 거죠. 아, 쟨 지금 볼이야. 골라야죠. 예? 공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골라내서 칠 게 없어. 그럼 안 치면 돼요. 포블로 나가면 된다니까. 근데 자꾸 홈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홈런만 생각해. 나는 나가면 무조건 홈런 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타석에 나가니까 공을 고를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초구 들어오면 그냥 바로 스윙해요. 예. 근데 문제는요. 이게 스윙이면 괜찮아. 근데 배트에 비껴 맞잖아요? 그럼 파울 플레이야. 그죠? 배트에 비껴 맞는 순간 작살 나는 거예요. 왜? 공이 땅볼로 나가가지고 투수가 잡아서 1루에 던지면 바로 죽어요. 그러면 한 번 스윙하고 게임 오버예요. 내가 칠 공은 스트라이크 3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치고 바로 죽어요. 그게 뭐예요? 안 하지만 못하지.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응?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거 인정하자고요. 책 한 달 읽었는데 왜 난 아무것도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쵸?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한 달 안에 어떻게 그걸 다 떼요? 못 떼. 즐기셔야 돼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쌓으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순간 어느 순간 느낌이 와요. 제가 어, 최근에 그 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음, 본인 생각을 조금씩 접어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본인이 관찰하고 느낀 거예요. 본인이 관찰하고 느껴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하기 전에는 안 믿겨져요. 어, 그러니까 혼자 막 이것저것 해봤잖아요. 부정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보짓을 한 걸 안 거죠. 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고 한 일들이 실제로는 모르는 일이었던 거죠.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하락장이다. 그죠? 올해는 하락장이고 상승할 수 있는 달은 6월, 10월, 12월. 그때 상승 못하면
나가리다. 근데 6월 나가리, 10월 나가리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 하락장인 거예요. 개사기요. 나나님이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개사기였어요. 아니요, 저요, 저.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나나님이 개사기라 그랬다고요. 왜냐면 하락장 온다 그랬거든요. 작년 말부터 이건 하락장 확정이에요. 그랬어요. 하락장 확정. 주식 사지 마세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꽤 올랐어요. 중간중간에 꽤 오르니까 의심할 만하죠. 근데 결국에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이 제일 싸. 예.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10월 달에 그 볼리저 밴드 지지 보고 망했다 생각했어요. 망했다. 망했다 생각하고 저 그랬잖아요. 지지 이상하다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하면 다 욕해요. 저하고 처음에 접근하면 다 욕한다고. 왜냐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길게는 5개월 뒤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미래가 현실이 됐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이야기 했잖아요. 일요일 날 이번 주 이야기 했잖아요. 했죠? 예. 저 9월 30일 날 삼성전자 주식 팔 때 알았어요. 삼성전자는 안 올려. 예. 삼성전자를 팔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그때 감을 딱 챈 거죠. 아, 다음 달에 삼성전자 못 오른다. 그래서 팔고 미련 덜었잖아요. 보통 종가까지 기다리는데 그때는 종가까지 안 기다렸어요, 저. 350원, 400원, 종가 450원이었잖아요.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 이건 망한 거다. 이건 오르든 안 오르든 이건 졌다. 왜냐면 그 뒤에 거 다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500원에 끝날 때, 600원에 끝날 때, 700원에 끝날 때, 400원에 끝날 때 시뮬레이션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 끝나면 망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건 반등은 올 수 있어도 위는 아니다. 도망가자. 예. 그래서 도망가서 수익도 취했고 배당도 받을 거잖아요. 계속 봐야 돼요. 삼성생명은 계속 봐야 돼. 1년 동안 봐야 돼. 1년. 짧게 볼 종목 아니에요. 얘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구조만 완성하면 떨어지면 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얘는 관찰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 종목이에요. 삼성생명은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이거 몇십 프로 이상 나기 힘들어요. 1년 보유해도.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찬행같이 베개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비우세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욕심을 비워야 돼. 예. 내 안에 욕심을 비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예.
내가 안다고 자꾸 생각하면 정작 알아야 될 걸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좀 비우셔야 돼요. 차님은 스스로 벽을 쌓고 계신 것 같아. 예, 그냥 하세요. 그냥 거래하시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예, 읽고 또 읽고 한 10번만 읽어봐요. 그러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예, 10번 읽어야 돼요. 10번. 아, 그리고 저항이 보이지 않을 경우엔 기본 전략은 홀딩인가요? 수익이 있으면. 예, 수익이 있으면요. 홀딩이라는 건 수익금으로 버티는 거예요. 예, 들어가세요. 수익금으로 버티는 거죠. 내 수익을 담보로 해서 홀딩을 하는 거지, 수익도 없는데 마이너스면 버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빨리 본전일 때 빠져나와야지. 지지도 없으면요. 저항만 없는 게 아니라 지지도 없으면. 그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수익금을 담보로 해야 돼요. 물렸을 때라면 최대한 가볍게 가야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선 저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가 중요해요. 지지가. 음, 나는 지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저항이 있고 없고는 다음 문제라고요. 자, 지금 시간이 11시 43분입니다. 예, 관계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책을 읽어보시고 나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예,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걸 모르겠다, 저걸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서 그거와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예,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공식적인 예,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